샬롬, 죽은 자의 집 청소 5번째. 조금은 특별한 일을 합니다. 특별한 직업. 유니폼을 입은 여성들이 식사를 마치고 막 일어서는 잠이다. 회사원들이 몰리는 도심의 점심시간. 아직 우리 일행이 앉지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다른 손님들이 들이닥친다. 좁은 통로를 막고 있을 수 없어서 남은 음식 그릇이 그대로 놓인 식탁 자리에 우선 앉고 본다. 어찌나 바쁜지 주문을 하고서 10분쯤 지나서야 종업원들이 쟁반을 들고 와 그릇을 치우기 시작한다. 음식의 절반은 그대로 남은 큰 냄비와 조그만 반찬 접시가 포개지고 국과 밥그릇, 컵 따위가 순식간에 쟁반에 담긴다. 식당은 이미 만석인데다 드나드는 식객으로 분주하지만 내 옆에 선 종업원은 평온한 표정을 잃지 않고 제 할 일을 한다. 왼손으로 냅킨 조각을 모으며 행주를 진 오른손으로 올림픽 심벌처럼 5개의 원을 그리자 어수선했던 식탁은 금세 말끔하게 비워진다. 과연 선수다. 식탁 치우기가 대회의 공식 종목으로 승인되어 출전만 한다면 메달은 떼어놓은 당상 같다. 어지러진 것을 치우고 비운다. 그 점에서 내가 하는 일도 식탁 치우기와 다를 바가 없다. 식탁 위에 차렸던 것을 주방으로 옮기듯 그저 집에 있는 것을 끌어모아 집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매일 지구상의 모든 가정과 식당에서 일어나는 식탁 치우기는 내 일과 본질적으로 같다. 남은 음식을 치우는 일은 가볍고 쉬운 거, 죽은 사람이 남긴 육체 조각과 혈흔을 없애고 냄새나는 살림을 치우는 일은 무겁고 엄숙한 것이라고 누가 선을 그을 수 있는가. 특수 청소를 하는 것은 남다른 일, 특별하고 어려운 행위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한 처치일 뿐 그 일 자체가 특별하지 않다.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은 누군가가 대신하는 것뿐. 그래서 세무서가 발행한 사업자 등록증에 이 사업의 업태를 서비스라고 표기한다. 생산물로 대상화하지 않으므로 시간적으로는 생산과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서비스를 이렇게 정의한다.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뚜렷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는 것 말고는 세세한 과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경제학의 딱딱한 정의에 얼추 들어맞는다. 생산품 하나 없이 그저 그 시간 동안에 행위로만 존재하는 일, 만들어내기는커녕 그나마 남아있는 것조차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는 괴상한 서비스가 내가 하는 일이다. 식탁을 치우는 자가 특별한 자가 아닌 것처럼 특수청소업 종사자 역시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내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특수라는 수식어를 앞세우지만 여전히 우리 업종은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유령 직업 같다. 이런 직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가 많다. 특수청소업은 우리나라 세법에서 사업 종목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일반 청소업의 거대한 카테고리에 종속된 채 숨어 있다. 특수청소업을 시작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봤자 세무공무원은 네? 그런 종목은 없는데요. 모두 일반 청소업이죠. 위생관리 용역이나 해충 방제업이라든면 종목은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하며 난색을 드러낼지도 모르겠다. 2018년이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직종별 직업사전에 처음 등재된 유품정리사라는 직업도 독립적인 주의를 얻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당시 직업사전의 개정 발간을 맡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유품정리사에 대한 직무 분석 자료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직업 개요와 업무 내용을 바로잡아 공식 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미국 노동성 직업안전위생국의 신뢰를 들며 표준 직업 분류상에서 신규 세기너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시한 의견 대부분은 받아들여졌지만 배관세정원 및 방역원이라는 직업 분류의 하위 카테고리에서는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누군가가 사전에 일러놓은 대로 배관세정원이나 방역원을 불러서 사람이 홀로 죽은 채 오래 방치된 집을 청소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죽음 언저리에서 일하는 특수한 직종이라는 세간의 믿음 탓일까 직접 찾아가야 하는 서비스 업종이지만 도리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때가 종종 있다. 신문, 잡지, TV, 라디오 같은 언론계 사람은 물론이고 숙제 준비를 도와달라는 대학생, 논문을 쓰는 박사, 통계를 제공해달라는 행정기관의 실무자와 연구원들, 실로 다양한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 미술, 영화, 연극판에서 꾸준히 연락이 오더니 이제는 개인 비서까지 둔 몸값 높은 안방근장 드라마 작가들마저 찾는다. 특별한 일을 하시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숭고한 일이잖아요. 부단히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평범한 내가 점점 특별한 사람이 되고 하는 일마저 대단해지는가. 천만에. 행여나 그런 달콤한 착각이 있다면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이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 산산이 조각나게 마련이다. 또 마음 한구석에 그 특별함의 조각들이 미련처럼 쌓여 여전히 반짝거리며 청소하며 집 안팎을 분주히 드나드는 동안 더욱 잘게 바스러지고 결국 먼지가 되어 허공에 흩어질 것 같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삶, 죽는 자가 늘어날수록 활기를 띠는 비즈니스, 그 직업처럼 아이러니를 떼어놓고 이 일을 설명할 수 없다. 죄책감이 내가 발을 디디고 선 땅이다. 되돌아보면 언제나 죄책감 위에 새겨진 기나긴 발자국이 저 멀리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 움푹 들어간 자국이 깊고 선명하다. 금파리가 공중에서 윙윙거리고 살 오른 구더기가 모퉁이마다 꾸물거리고 송장벌레와 진드기가 기어다니는 곳에서 특별함이라는 왜소하고 부질없는 조각들을 찾아서 줍느니 태풍이라도 소환해서 남겨진 발자국을 지우고 싶다. 누구도 묻지 않은 죄를 스스로 지우도록 나는 매일 밤 꿈속에서 남아 용서의 순례의 길을 나서야 한다. 식당은 여전히 식객으로 미어 터지고 시끌벅적하다. 소리 높여 주문하는 사람, 음식값을 치르고자 줄 선 사람, 가위를 들고 김치를 자르는 이, 음식을 씹으면서도 상기된 표정으로 격렬한 토론을 벌이는 자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종업원은 평온한 얼굴로 테이블 여기저기를 오가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녀의 평범한 움직임이 특별해 보이는 순간이다. 차라리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특별하다고 말하면 어떨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 가운데 특별하지 않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 어떨까? 특별하다는 관념은 언제나 가치 없는 것이 있다는 믿음을 전제한다. 모든 것이 가치 있고 귀중하다면 지금 여기에서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곤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면 무척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 같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도, 성적을 비관하며 아래만 바라보며 걷는 학생도, 수레를 끌며 엘리베이터 문에서 나서는 택배 배달원도, 커피 위에 우유 거품으로 무늬를 새기는 바리스타도, 승용차를 타고 출근길에 나서는 거주민을 향해 일일이 거수 경례로 배웅하는 경비원도,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특별하다고 말하면 어떨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고귀하다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도 너무나 소중한 직업이라고. 당신이 하는 일처럼 내 일도 특별합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귀중한 사람이 죽어서 그 자리를 치우는 일이거든요. 한 사람이 두 번 죽지는 않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뿐인 그분에 대한 내 서비스도
단 한 번뿐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고귀한 일 아닌가요? 집을 비우는 즐거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순위는 일할 때 괴롭지 않은가 이다. 그리고 2순위까지는 못 미치지만 일을 마치면 어떤 보람이 있냐는 질문도 흔히 잇따른다. 이를테면 질문의 세트 메뉴인 셈이다. 햄버거를 주문하면 감자튀김이 따라오는 이치랄까. 질문자의 취향에 따라 우직하게 햄버거만 추가하는 이도 있고 기어이 감자튀김이나 콘샐러드까지 꼼꼼히 챙겨서 묻는 이도 있다. 이 세상에는 고난과 보람의 비례 법칙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따금TV 채널을 통해 극한 직업을 소개하는 세계 각국의 프로그램을 보자면 일련의 고통스럽고 위험천만한 과정을 보여주고 나서는 어김없이 리포터가 일하는 보람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우려는 은연중에 일이 고될수록 보람도 덩달아 커진다는 믿음이 있나 보다. 또 콘샐러드 같은 흔한 사이드 메뉴처럼 왜 이런 힘든 일을 하게 되었나요? 라며 전형덕스럽게 마이크를 갖다 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혹시라도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요? 라고 용맹스럽게 답하는 자가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본다. 신형 게임기와 좀 더 높은 출력의 모터 마이크를 사기 위해 록밴드의 월드 투어 콘서트를 보러 가기 위해서 나는 일합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이 험난한 일을 선택했노라고 말하는 자가 과연 출연할까?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언제나 마이크를 앞에 두고 사뭇 경직된 표정으로 가족 때문이라고 답한다. 동서양이 다르지 않고 초심자와 베테랑이 다르지 않다. 결국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위험하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야말로 성자라고 부르고 싶다. 묻는 이가 기자가 아니라면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은 흔히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인처럼 죽은 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 던진다. 유족은 경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슬픔과 스트레스로 참담한 심경이라 고인이 죽은 자리를 치우는 일이 힘들지 어떨지 챙길 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상황에 놓여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동안 수없이 받아온 일할 때 괴롭지 않은가라는 실로 단순한 질문. 사실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번 난처하다.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만한 적당한 대답을 준비했다가 슬슬 답변해도 좋을 텐데 융통성 없게도 매번 처음 받는 질문처럼 쩔쩔매며 답을 새로 생각해낸다. 사실 힘들지 않은가? 라는 질문 자체 이미 그 일은 힘들 것이라는 전제가 눅진하게 깔려 있어서 기대에 부응해 그저 힘들다고 답하면 왠지 진실의 절반은 묻어둔 채 성의 없이 얼버무리는 것 같다. 그렇다고 힘들지 않다고 답하면 상대가 오히려 미궁속에 빠뜨리는 것만 같아 난처하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혹시 미처 돌아보지 못한 측면이 있는지 매번 자가 심리 분석을 하듯 필사적으로 내면을 더듬어 본다. 여러 수뇌부가 참여해 회의를 거듭하고 가장 좋은 결정이 나오지 않듯 대답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거듭한다고 해서 더 신묘하고 뾰족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유아교육용 전자계산기로 태양계의 신비를 풀어보겠다고 나서는 아인슈타인의 먼 친척에게 기대를 거는 편이 더 낫다. 이렇듯 두뇌가 명석하지 않은 자가 생각이 많으면 삶이 고달퍼진다. 그리하여 오랜 생각 끝에 속으로만 뇌까릴 뿐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지만 내가 들려주고 싶은 대답은 이것이다. 힘들지 않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실로 어이없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다. 그러나 직업 인터뷰어가 이 대답을 실제로 들으면 앞에 앉은 이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려도 될지 말지 고민하면서 잠잠코 물을 한 모금 들이킬 대목이다. 내 대답인즉슨 힘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힘들다고만 말하기에 뭔가 꺼림칙한 적잖이 즐거운 면도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즐거움이라
즐거움으로만 가득한 노동도 없고 오직 괴로움으로만 이루어진 직업도 없다. 나 같은 일을 하는 자에게도 즐거운 점 혹은 이점이 있으니 꽤 많은 이가 직업으로 선택하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동료는 근래에 이 직종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자문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즐거워하는 것 같다. 자신의 직업적 견해에 쓸모가 생기고 여러 사람에게 받는 주목이 좋은 것이다. 내색은 안 하지만 마지못해 인터뷰에 응하는 나로선 존경스러운 점이다. 또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일을 시작한 동료는 매일 일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싫든 말든 매일 출근해서 타의에 의해 주어지는 일만 하는 것에 비하면 이 일은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겐 장점이자 즐거움이지만 자칫하면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소득을 위협하는 화근이 될 것 같다. 내가 이 일에서 찾는 즐거움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해방감이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일 가운데 청소를 인생의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한 가장 큰 동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악취 분기는 실내를 마침내 사람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원래의 공간으로 되돌려 놓았을 때 살림과 쓰레기로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을 완전히 비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집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낀다. 살아있는 자라면 필연적으로 코를 막고 깊이 하는 것을 요령껏 없애고 서랍과 장롱, 수납장에 오랜 세월 고이 잠들어 있던 온갖 잡동사니와 옷가지를 끄집어내 집에서 탈출시키는 것, 그런 일이 나에겐 즐겁고 매력적이다. 일할 때 괴롭지 않은지 물으면 딱 잘라서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즐거운 점이라곤 없냐고 물으면 딱 잘라서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 있다. 벽지가 뜯겨 나가고 장판 한 장 없이 오로지 시멘트 벽만 남은 집을 보면 그제야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낀다. 어느 날 또 누군가 일할 때 괴롭지 않은가 라고 물으면 언젠가 한 번쯤은 이렇게도 대답해 보고 싶다. 글쎄요, 그게 말이죠. 즐겁지 않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일상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힘든 점이라든지 볼펜을 꽉 쥔 앳된 얼굴의 남성이 흔히 옥스퍼드 노트라 불리는 노란 종이 패드를 들고 내 앞에 앉아있다. 쓴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받았을 기세다. 지난주에 이메일을 보내와 자신은 예술대학에서 시나리오를 전공하는 학생이고 나 같은 투수 청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고 했다. 자주 받는 질문이죠. 인터뷰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쉽지 않네요. 대수롭지 않다는 뜻에서 애써 웃었지만 정작 상대는 화들짝 자세를 고쳐 앉으며 곤란한 질문이면 넘기자며 얼굴을 붉힌다. 그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 커피 전문점에 들어왔을 때부터 전장이 신경 쓰였다. 에어컨이 품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 속에 예사롭지 않은 냄새가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지적 로스팅을 하는 커피 전문점답게 벽과 패브릭, 의자 곳곳에 짙게 배어든 볶은 커피콩의 매캐한 향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장에서 그 냄새가 무언의 독립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아마도 석고로 만들어진 전장 타일 안쪽 어딘가에 고양이가 죽어 있을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 여름철 장마 때 비 맞은 길고양이가 낡은 건물의 대형 환풍기나 덕트처럼 외부에 노출된 통로를 타고 실내 천장 틈 사이로 은신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죽는 일이 꽤 있다. 장마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면 천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곧잘 걸려온다. 사람이든 고양이든 척추를 가진 포유류가 썩는 냄새는 한번 경험하면 다른 냄새와
오인하지 않을 만큼 고요하다. 아마도 여기 천장 어딘가에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미세하지만 그 냄새가 나요. 제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일상에서도 늘 죽음과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고양이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웅크린 채 썩어가는 모습을 떠올려요. 죽음이라는 관념에 늘 접속 중인 것 같아요. 아, 고양이가요? 학생은 기록하던 것을 멈추고 천장을 두리번거린다. 늘 그렇다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글쎄, 바로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진짜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 늘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죽음에 관해 생각하다 보니 이것을 단순히 괴롭다 또는 즐겁다는 감각으로 나눌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밝아도 여발한 듯이 쉽게 잠들고 하잖아요. 제 경우는 이제 스위치를 켜둔 채 잘 자는 편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가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화장실 세면대 소두꼭지를 들어 손을 씻는데 문득 강원도 산골 마을에 2년 정도 머물던 때가 떠올랐다. 당시 한밤에 받았던 전화 내용이 마치 어젯밤에 나눈 대화처럼 선명하다. 수고가 많소. 다리 건너 사는 김춘이요. 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이 시각에 어쩐 일이신가요? 급한 용무라도 있으신가요? 오후 4시가 지나면 슬슬 해가 지는 산골 마을에서 오후 10시가 넘어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흔치 않다. 김춘희 할머니는 자식들을 그리 멀지 않은 시내로 보내고 홀로 집과 밭, 선산을 지키며 가족이 나눠 먹을 감자 같은 채소 농사를 지으며 소일하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다. 그 무렵 대중교통이라고는 고작 하루에 3번 드나드는 버스뿐인 외딴 마을에도 정부가 경쟁적으로 참여를 권장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뜨거운 입김이 불어와 시골의 눈 밝은 자들이 한창 엉덩이를 들썩였다. 전례 없이 막대한 규모로 개발 사업 바람이 농촌에 불기 시작한 것이다. 농악 박사가 대표를 맡고 스토리텔링이 능하다는 여행 작가까지 보섭한 컨설턴트 업체도 달라붙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냐는 식으로 불무질하며 가세했다. 나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는 이유로 마을 사무를 맡았다가 엉겁결에 사업준비위원회 위축이 되었고 온갖 서류 작성 업무를 도맡아 무척이나 분주하게 시청과 면사무소를 오가는 나날을 보냈다. 그 와중에도 이 사업이 정말 시골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어떨지 의심과 확신을 반복했다. 요새 마을에서 무슨 사업 하는 거 있지? 네, 농촌 개발 사업을 하지요. 자네가 무슨 일을 맡았는가? 네, 그냥 어른들 잔심부름 하는 거죠. 그래, 수고가 많소. 마을에 가로등을 단다면서? 네, 전기 없이 태양열로 충전해서 켜는 친환경 가로등을 설치한답니다. 밤에 마을이 어둡다고 면사무소에 민원이 많아서요. 벌써 결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이 채택돼야 하는데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마을 사람들이 등 달자고 그래? 네, 벌써 몇 년 전부터 어둡다고 민원이 많았다고 하시던데요. 그 사람들은 다 펜션인가 뭔가는 새집 지어서 들어온 외지 사람들이야. 등이 있으면 안 돼. 네? 가로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밭 있지. 그쪽으로 가로등이 들어오면 안 돼. 밤에 불 들어오면 작물이 못 살아. 들깨가 다 죽는단 말이오. 그쪽으로는 가로등 하나라도 넣으면 안 돼. 내 말 알았는가?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도 그날 밤 전화를 받고 느꼈던 당혹감이 생생하다. 어두컴컴한 산골 마을이야 밝아지면 좋을 테지 하는 생각은 얼마나 농사를 모르고서 하는 깜깜하고 막연한 것이었나. 밤새 꺼지지 않는 대낮 같은 조명 아래 힘없는 식물은 아우성 한번 지르지 못하고 시들어 갈 것이다.
커피를 한 잔 더 받아서 자리에 앉아 상대는 차라리 제가 사드려야 하는데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사실은 잘 잔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내 착각이라니요. 학생은 급히 볼펜 진 손을 노란 종이 패드 위에 올리고 다시 받았을 자세를 갖춘다. 등을 켜놓고도 잘 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위치를 켜놓고. 네, 언제나 죽음에 접속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어쩌면 이제 괴로운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버티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스스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견디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자주 받는 질문인데도 언제나 대답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점을 무의식 중에 외면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3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를 마치고 장뜻 허기를 느끼며 사무실을 향해 걸었다. 구립도서관을 지나고 건널목 앞에서 보행 신호를 바뀌길 기다리는데 자두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 틈을 비집고 민들레 보자가 둥글게 비어있다. 용케도 그 좁은 틈새를 뚫고 해가 비치는 방향으로 자라 마침내 홀씨 다발이 되어 새로운 여행을 떠날 채비를 마친 것이다. 적박한 도시에 잠들지 않는 불빛에 살아남은 들꽃이 반갑다. 그 밭에 들깨는 잘 자라고 있을까? 언젠가는 이 모든 사사로운 비즈니스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여행은 멀리 떠나고 싶다. 그 길에 만나는 들꽃에 손을 흔들어 안부를 전하고 싶다. 동료 여러분, 저는 염치도 모르고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흉가의 탄생. 죽은 자의 집을 지으면서 귀신을 본 적이 있나요?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는다.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이 어딘가에 떠도는 도시 괴담을 읽고 회사의 블로그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에 장난스레 물어볼 때도 있지만 시사 월간지 기자나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는 드라마 작가처럼 숙련된 인터뷰가 꽤 진지한 얼굴로 물어볼 때도 있다. 대개는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사담을 나누다가 농담처럼 슬쩍 물어보곤 하는데 언젠가 한 경제지 기자가 공식 질문으로 준비해 와서 진짜 이 신문의 구독자가 그런 것을 궁금하게 여길까 하고 적잖이 당황한 적도 있다. 아까부터 거기 옆자리에 앉아있네요 라고 짐짓 정색하며 답했을 때 볼펜을 떨어뜨렸던 모 일간지 기자님께는 이 지변을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자 얼떨결에 애면 사람이라도 불러 부랴부랴 수습을 마쳤는데 도저히 썩은 냄새가 가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물 곳곳에서 구더기가 꾸물꾸물 기어나와 골치를 썩인다. 그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불러야 했음을 깨닫고 뒤늦게 우리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 수도권보다는 인구가 적은 소도시나 명과 읍리, 단위의 작은 마을의 호출이다. 뒤늦은 부름을 받고 바람 따스한 남도나 햇살 서늘한 강원도 시골집에 도착하면 냄새를 제거한답시고 오곡을 태운 흔적이 있고 앵마기 한답시고 깨트린 박부스러기가 마당 곳곳에 널브러져 있다. 창가에 향을 꽂아 피워 올리거나 현관문 앞에 굵은 소금을 뿌려둔 모습은 어디서나 예사롭다. 소독한답시고 방 모퉁이마다 소주를 잔뜩 뿌려 놓아서 집주인에게 부연 설명을 듣기 전에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의 술에 못 이겨 죽은 집이라고 지레 짐작한 곳도 있다. 지역마다 고유한 제사 음식이 있는 것처럼 죽음 뒤에 민간 처방도 지방색이 있는 것 같다. 남해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는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겠다며 톳인지 모자 반인지 알쏭달쏭한 마른 해초를 데웠다. 상등성이 안에 비옥하고 널따란 농경지로 둘러싸인 농가에서 마른 쑥을 태우는 것은 흔한 일. 악취를 잡고자 얻은 커피의 원두 찌꺼기를
종이컵에 담아서 원룸 건물의 계단 곳곳에 두는 서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복원과 일생의 관념에서 보면 그다지 효과적인 처방은 아닐지라도 대도시보다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맞닥뜨리는 처방에서 뭔가 원초적이고 심지 깊은 태도, 이건 참 인간적이구나 싶은 소박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비록 들끓는 발휘와 구더기의 행렬은 유감이지만 우리나라엔 여전히 인간 죽음에 얽힌 다양한 민간 처방과 무속신앙이 남아있다. 또 생리적으로 조자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심이 뿌리 깊다.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집에서 자살한 사람의 혼령이 자기 물건을 치워버린 것에 앙심을 품고 사는 곳까지 쫓아오거나 해를 끼치지는 않는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뭔가 느낌이 달라진 것은 없는가? 이런 조자연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자연스럽다. 회의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초자연적인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하지만 곧 흉가가 될 집만큼은 알아볼 수 있겠더군요. 라고 덧붙이고 싶을 때가 있다. 죽은 자의 집을 쏘다니던 귀신 들린 터를 알아보는 영안이라도 트였냐고. 설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벽지의 시골 마을이 당면한 현실, 외딴 농가 주택의 몰락과 소멸에 관한 쓸쓸한 전망을 전하고 싶다. 옆집에 누가 살든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면 서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자 A 범절이 된 도시의 고시원과 원룸촌, 오피스텔 같은 거대 집합 건물, 혼자 사는 도시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피치 못할 결과라기보다는 어쩌면 각자가 실리를 위해 선택한 길, 농촌이 처한 현실에 비하면 덜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지금 시골은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너무나 적다. 마을에서 저녁이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 목소리가 담을 타고 넘는 집이 고작 몇 가구나 남았는가. 인구 절벽이란 표현은 도시에서나 통할 위협이지 시골 마을은 진작 그 절벽마저 무너지고 흙에 쌓여 봉긋한 무덤터가 된 지 오래다. 쥐들조차 생존을 위해 하나둘 도시로 떠날 채비를 하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집을 치워달라는 전화를 받고 외딴 산골 마을로 나섰다. 굽이굽이 얽히고 설킨 농로와 깊은 옥수수 밭 사이에 숨어있는 낮은 지붕의 집을 찾자니 내비게이션도 중언부언이며 부질없이 원점을 맴돌았다. 하다못해 차에서 물어물어 목적지를 찾아 나섰다. 여남은 제 빈집을 지나고서야 노인 한두 사람이 겨우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다. 왜 그 집을 찾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그 집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고 한 달이 지나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차마 꺼낼 엄두도 못 낸다. 자식들도 부끄러워서였는지 내왕을 끄는지 오랜 마을 어른들에게 굳이 장례식을 알릴 생각도 못한 것이리라. 나 역시 섣불리 부고를 전했다가 행여나 듣는 이의 미래를 암시하는 꼴이 될까봐 입을 다물어 버린다. 외딴 시골집에 홀로 살던 부모를 여인 유족의 의뢰는 대체로 간단하다. 더는 아무도 살지 않을 테니 웬만한 것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돌아가신 자리 주변에 보기 흉한 것 좀 치워주세요. 내년 제사 때는 한번 들을게요. 그 집을 내버려 뒀다가 큰 태풍이라도 지나면 멸실 신고할 겁니다. 이런 전개는 외진 시골 마을에서 흔하다.